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자신의 투자가 올랐던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손실 본 것도 제대로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확정적 편향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 기준들을 자꾸 바꿔가면 결국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할 때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됐었을 때는 과감히 손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손절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지켜줘야지만 그 다음 찬스들이 있는 겁니다. 대가도 실수라는데 나도 실수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손절할 때는 과감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상위 1%는 법칙을 분석하고 합법적으로 깨트리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던데요. 계층을 뛰어넘기 위해. 어쨌든 우리가 계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사다리를 걷어찬다라는 표현도 있는 건데,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셋이 좀 필요한 걸까요? 네,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대사회는 계층이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네. 인종적인 계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학력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이 높아진다든가 네. 학력을 기반으로 사회적인 어떤 평판이 좋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그 계층을 말하는데요. 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자기 희생과 네. 처절한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고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우리 주변에 간호사로 일하다가 의대 갔다가 의대 가서 다시 또 뭘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 스토리가 쭉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많을 수 없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이 책에서는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계층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헌신과 그 이상의 마인드셋이 필요함을 역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책에서 투자를 시작하기 전 비상금 마련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는데, 자신에게 맞는 비상금 규모, 이런 허용 오차는 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한 몇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있어요. 하나는 돈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걸 이 사람이 많은 걸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금 가지고 물건을 샀을 때와 백화점 상품권으로 물건을 샀을 때 일반인들은 백화점 상품권은 훨씬 더 생필품을 사는데 안 써요. 이거는 마치 덤으로 생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 김 작가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료로 소정의 금액을 넣습니다 하면 이건 내가 받은 돈 번 거예요. 근로소득이야. 그런데 김 작가님 저희 그 채널 잠깐 도와주신 대가로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좀 몇 개 넣습니다 하면 야 이거 뭔가 꽁돈 생긴 것 같은 느낌이 확 다르죠. 뭔가 상품권을 좀 더 쉽게. 그렇죠. 쓰기 쉽죠. 바로 이 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는 게 똑같은 돈이더라도 우린 그걸 달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어느 시점에 벌었고 내가 어떻게 벌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게 여기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비상금을 못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돈에 대한 학습과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 책의 초기부터 뒤까지가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겁니다. 충분한 돈, 내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얼마까지를 모으길 희망하느냐. 그렇죠. 얘기했었을 때 뭐 우리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의 부자는 누군가 했더니 야 미국에서의 부자는 전용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용기가 또 얼마나 편한지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이미그레이션도 안 거치고 바로 가가지고 정말 편하게 타는데 자기도 아는 사람들 전용기 얻어서 옆에서 같이 타고 이동해 봤는데 좋긴 좋더라. 그런데 그 전용기까지 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헌신해야 될 그 내용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얘기하면서 나한테는 그 정도 부는 필요 없었다. 내 돈에서 충분한 건. 그러니 본인들이 돈을 모으는데 얼마만큼을 모아야 되는지 목표가 설정해야 지금 얼마까지 아껴 쓰고 어느 걸 해야 되고 소득은 얼마나 늘려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많으면 좋은 거다 생각하니까 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이 책의 저자는 딱 써놨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는 그래서 충분한 돈의 기준에서 일을 멈춰도 되는 시점이 저출액을 남은 기대 수명으로 나눈 값이 연간 지출보다 많아질 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기억하는데요. 통계적으로 돈을 더 잘 모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재산을 더 많이 모을 가능성이 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왜요? 미혼자는 책임질 게 없잖아요.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그런 의미에서. 근데 요즘 중국의 밈 영상을 보면요, 기혼자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육비고 뭐고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오히려 혼자 사는 남성이 더 부유하다는 밈 아닌 밈이 중국에서 돌아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덜 볼 가능성이 많고, 직업군별로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기회 요인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 환경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 주신 것도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돈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순간은 언제이며, 과도한 부를 추구하는 것은 좀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문제가 그 지인들 간의 돈 거래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인들 간의 돈 거래 대부분은요, 갑자기 내 친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진짜 영화에서나 나옵니다. 아닙니다, 잘. 그러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주고 싶죠. 맞아요. 그리고 나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우리 다 같이 하는 지인들까지 전화해서, 야, 들었지? 우리 십시일반 좀 모으자. 이렇게 돼요. 저라도. 그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야, 정호야, 이게 진짜 좋은 투자 기회였는데 지금 아직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다 무리수 던져서 투자했다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부동산에 좀 물려있는데 뭐 좀 잠깐 좀 빌려달라거나 뭐. 이게 다 문제예요. 또 아는 사람 믿고 또 보증 섰다. 이것도 또 그 사람들 간의 채무 채권 관계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리냐면, 올해도 저에게도 이런 전화가 몇 건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직업이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친구들, 약간 프리랜서에 가까운 일 했던 친구들, 약간 동력심이 있어서 무리한 투자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가끔 전화해요. 정호야, 내가 미안한데 2달만 쓰고 줄게. 그리고 대신 얼마 이자 줄게. 그러면, 야, 친구야, 원래는 2달 뒤에 이자 안 줘도 되니 2달 뒤에 원금이나 제때 줘. 이럴 수 있는 금액대가 있을 건데, 그렇죠. 요즘 그 금액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친구들도 굴리는 돈들이 커졌겠죠.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또 저도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형님에게 물어봤어요. 올해만 내가 4명의 그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무작정 거절하기는 참 나한텐 지금 자주 만난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애틋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한 친구는 약간 도와줬어요. 근데 나머지 친구까지는 도와줄 방법이 없죠. 저도 사람인데 뭐 돈이 다 어디서 쏟아집니까? 그래서, 야, 사실 누구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내가 그냥 내 통장에 남아있는 현금 그냥 다 털어줬다. 뭐 내가 재테크하고 이런 것까지 깨서주기에는 나도 좀 애매하지 않니? 그래서 두고, 유죄 진짜 없어. 너 걔 전화해봐 임마. 내가 진짜 도와줄 애도 없고, 걔가 혹시 나한테 돈 돌려주기로 했던 날 돌려주면 내가 그때 너한테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 그 형님께 얘기했더니, 그 형님 뭐라고 하셨냐면, 요즘같이 정호야 경기 어려울 때는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 오는 건 받지 마.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친구 말고, 야, 이 친구 이거 1년 만에 2년 만, 야, 너 이렇게 되는 거, 그건 받지 마. 그게 그분이 주신 저에게 조언이었어요. 그냥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저도 언젠가 아는 분에게 돈을 조금 빌려준 적이 있는데, 갚기로 한 시점이 왔는데, 저는 뭐 엄청 큰 금액이 아니어서 안 갚아도 되는데 연락조차 없더라고요. 그건 좀 그렇다. 저는 그때 이제 그다음부터 돈이라는 거는 그 친구가 잘 돼서 제대로 안 갚아도 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연락이 안 온 게 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고 하는데, 문제는 연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연락하는 게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적 생각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든 생각이, 이거는 돈을 빌려간 사람도 연락을 안 하게 되고, 나는 연락을 또 못 하게 되고, 그냥 관계를 잃는 거구나. 차라리 안 빌려줬으면 그때는 섭섭해서 지나가서는 연락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다음 또 하나 더 받으면, 한번 돈을 빌려갔다 갚은 친구가 있어요. 또 빌려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친구 전화만 오면, 이걸 뻔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돈 관계는 사람 간에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과도한 부를 추구하는 건 왜 위험하다고 보세요? 살면서 어떻게, 교수님도 돈과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과도하다는 건 간단합니다. 자기가 리스크를 다 책임지거나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땐 누구나 예상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갑자기 금호그룹에서 대우건설 인수하고 그 다음에 대한통운 인수했었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거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대우가 더 글로벌 경영하겠다고 더 많은 투자했었을 때 IMF 외환위기 올 줄 알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급작스러운 일들은 누구나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과도한 어떤 뭐랄까요? 이익 추구, 이거는 우리의 상황, 이해도를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도 저도 IMF 외환위기 때 제 제일 친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밤도주를 했어요. 제가 그때 거의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쯤 한 명이 그냥 짝꿍이나 다름없는 친구인데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일을.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집에 가봤죠. 전화를 안 받길래. 가봤더니 집이 노란 딱지 붙어 있고 빨간 딱지. 빨간인가? 네, 지금 노란색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구나. 그거 붙어 있고 다 없는 거예요. 그냥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어디서 본 줄 아세요? 해외에서 봤어.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몇 푼 안 된 돈 가지고 이 가족이 우리 이거 가지고는 살아남아야 된다 해서 그냥 외국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근데 해외 갔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반갑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얼굴에 그냥 그동안의 그 어떤 흔적들이 남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지만 인간에게 가장 희소한 자원은 사실 돈도 있지만 돈보다 큰 게 또 시간이잖아요. 저축과 현재의 삶 사이에서 어떻게 좀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이것도 참 어려워요. 저축과 현대 삶을 어떻게 균형 잡느냐 했었을 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초반의 인생은 저축을 하지 않았어요. 전부 저 자신에게 투자했습니다. 버는 족족 대학원 학비로 또 쓰고, 버는 족족 뭐 자격증도 또 따고, 버는 족족 뭘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저를 더 노출시키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때 그걸 투자 안 했을 때보다는 더 많은 걸 좀 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축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책에서도 물론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를 얘기해 주지만 오늘 뭐 이 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의견을 하나 드리면 저축은 내가 더 좋은 투자처가 없을 때 마지막 선택하는 투자가 저축이다. 그 더 좋은 투자처는 주식이나 부동산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투자. 이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에 대한 투자랑 근데 그 투자를 좀 소비랑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신용카드 빚과 주택담보대출은 좀 어떻게 다르고 좋은 빚과 나쁜 빚 구별하는 기준은요? 이분이 이 책에 써 있었어요. 부채는 결국 부채가 생기면 내 미래의 현금 중에 일부의 흐름을 잡아먹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 사실 일반적으로 원칙을 말씀드리면 부채 자체가 많은 것은 미래의 내 현금 흐름에 반드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게 일단 이 저자가 제가 그 형광펜으로 그은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는 뭐예요? 좋은 부채는 당연히 투자, 집을 산다거나 그런 걸 거고 나쁜 부채는 명품을 산다거나 내 소득 수준을 벗어나는 걸 살 때.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그래요? 그럼 뭐라 얘기해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내가 만족을 그 돈을 썼을 때 가장 큰 효용을 느낄 수 있는데 돈을 쓰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특한 분들 계시죠. 이 돈을 지금 쓰지 않고 명품 같은 데 쓰지 않고 잘 모으면 나중에 큰 돈이 되고 그래서 더 큰 소비도 할 수 있고 이러면 네 전체 효용이 아주 커질 거야. 이렇게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지금 당장 내가 저 명품을 샀을 때 얻는 효용은 훨씬 더 커요. 전체 평균보다 라고 하면 경제학에서는 그게 맞다고 설명해요. 진짜요? 총 효용이 가장 큰 형태로 지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경제학 말고 현실에서. 그거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가치 판단이 중간중간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명품을 내가 어렸을 때 빚까지 내서 마통으로 산 게 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의 합을 넓히는 일이었어. 그건 어렸을 때 마음인데 40대 됐더니
친구들이 하나하나 자리 잡은 걸 보니까 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생각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 이거는 그때 그 마음가짐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면 맞는 겁니다. 맞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을 가능성이 저도 살면서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명한 투자 소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또 이 책을 권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계신 분들 20대 때 알게 된 거. 이거 10대 때 알았으면 내가 10대를 그렇게 보냈을까? 반대로 30대 그렇죠. 때 알게 된 거. 야, 이걸 20대 때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걸 그렇게 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책의 가장 큰 가치가 그겁니다. 이미 우리보다 한 세상을 한참 먼저 살고 그리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살고 자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수준의 고민과 성찰과 성과를 냈던 사람이 한 땀 한 땀 진솔하게 먼저 가본 길을 복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아, 내가 저 나이쯤 되면 저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겠구나,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책에서 성공률인 투자자도 약 40%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던데 자신이 틀렸으면 인정하고 과감히 손절하는 것은 왜 중요한 걸까요? 사실 손절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네. 스킬인데요. 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신의 투자가 옳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손실 본 것도 제대로 인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준점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분명 손절해야 될 시점까지 왔는데 이거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거야 라는 자기 확정적 편향이 들어가고 하면서 그 기준들을 자꾸 바꿔가면 결국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할 때 판단의 잣대가 되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었을 때는 과감히 손절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손절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지켜줘야지만 그 다음 찬스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저자가 많은 대가들이 그동안 어떤 투자 손실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가도 실수를 하는데 나도 실수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손절할 때는 과감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인상 깊은 것 중 하나가 우리가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한 8, 90% 정도가 투자 적중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면서요. 그렇죠. 10개 사면 한두 개가 빵 터지는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 손절을 잘하는 대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개 샀어요. 그럼 이 중에는 자기 예상대로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올라가는 게 찔끔 올라가는 것들, 반대로 찔끔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익 손해가. 그런데 한두 개가 적중해서 빵 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돈 벌고 그리고 다시 또 거기 또 투자 넣고 돌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치보다 투자 수익이 떨어진 걸 손절을 제대로 안 하면 이 빵 터진 거 번 게 빵 떨어진 걸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샀을 때 기준점을 확실히 그냥 뒤도 안 보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게 저 돌아다니면 이런 소리 많이 하세요. 저 죄송하지만 저 예전에 교수님한테 악플 달였던 사람입니다. 제가 엊그제 뭐 유튜브 동영상 하나 밤에 링크 시켜드린 거 있잖아요. 네, 영상은 뭐 저한테 하루에 수십 개를 보내줘서 무슨 영상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시면 아실 굉장히 거예요. 가까운 사이여서 네. 하루에 뭐 자고 일어나면 영상이 한 수십 개가 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2차 전지 영상 하나 보낸 거 있어요. 네. 있어. 기억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찾아보게 됐냐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대중 강연을 갔는데 뭔가 미안했나 봐요. 뭐 조그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조그만 선물이 손수 만든 감식초 같은 거예요. 네, 발효식품. 그걸 딱 주시는 거였어. 이건 핸드메이드인데 이건 너무 값진데 죄송한데 이거 받아도 될지 그랬더니 사실 제가 좀 미안해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했더니 저 교수님한테 한동안 악플 엄청 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섭섭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장난을 쳤더니 제가 2차 전지 투자해서 조금 물렸을 때 교수님이 계속 그거 더 떨어지라고 고사지내는 듯한 말씀을 계속 하시길래 뭐 저런 양반이 다 있나, 또 저 양반 말 믿고 또 더 안 사고 그러면 더 빨리 떨어지거나 빨리 반등 안 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자기도 이쯤 되면 팔아야 되는데 생각했었던 시점 이하로 떨어졌는데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들 오히려 공격만 하고. 2차 전지 관련돼서 얘기해 주시니까 사실 뭐 김작가 TV에서 2차 전지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나쁘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그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저희 채널에 이제 초대해서 이제 촬영을 했는데 댓글이 진짜
그 그 네이버 커뮤니티에 김작가TV 좌표 지키고,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균형점을 좀 맞추려고 최대한 한 건데, 열기라는 거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요, 내 의견에 귀에 거슬리는 사람들의 얘기를 일부러 더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아마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 살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셨겠죠? 네. 그 수많은 의사결정 중에 몇 %나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아마 확률상 반일 겁니다. 먹을까 말까, 살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네. 그 50%를 그동안 절반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네. 왔고, 절반은 못했으니까 아직 갈 길이 남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투자해서 그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거나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난 반밖에 못 맞히잖아. 그러니 나에게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들은 어떤지 빨리 좀 들어보자. 이걸 하셔야 돼요. 저는 습관이 뭐냐면요. 네.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 작가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이걸 떠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부러 전혀 다른 성향의 재테크 채널을 또 들어가 봐요. 선거 때는 저도 투표해야 되니까 선거 관련한 정치 채널 들어가 보거든요. 평소에 잘 안 갑니다. 바빠서. 근데 그때도 일부러 저의 성향과 반대되는 채널의 얘기도 들어보러 가요. 그래야 균형을 잡잖아요. 저는 투자할 때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점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도 바로 그 신중함, 앞부분부터 얘기하잖아요. 네. 침착함, 네. 그걸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 두 가지로 조금 말랑한 질문인데요. 살면서 마주치는 해로운 사람들, 즉 하이트 칼라 범죄자나 사기꾼들은 어떻게 간파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이걸 좀 더 넘어서서 제가 알기로 교수님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인간관계 폭이 넓으신 분이고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살면서 좀 유튜브에서 굉장히 핫한 것들 있잖아요. 가장 멀리하고 가장 끊어내야 할 사람들 하는 종류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은 좀 어떤 종류들을 멀리하시고 하세요? 제가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저는 배울 게 없는 사람들을 멀리하고요. 이제 화면에서 이미 다 드러나서 저 보면 김 작가님하고 아주 친하신가 봐요 하면서 물어봐 주신 분도 많으니까. 저는 사실 제가 김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존경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인생의 자세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집요함,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취미생활 할 때도 취미생활에서도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많거든요. 저희가 함께 러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유익한 동생, 존경하는 동생.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이 보고 싶고, 자주 지내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영상을 자주 보냅니다. 야, 이거 재밌어, 이거 봐봐 하면서 제가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근데 왜 배울게요? 배울 거 없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배울 거, 모르고 있는 거, 저 또 호기심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요소였고요. 그래서 간간히 보면 제가 별로 배울 게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그렇게 가까이 잘 안 둬요. 예를 들어서 책을 같이 내다가 공저를 안 한다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데 제가 누구 생각나는구나. 저의 기준점은 나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책의 저자도 그거와 유사해요. 이 책의 저자가 주저앉거나 아니면 이쯤 타협하거나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그런 조언 있잖아요. 내 평생 소득은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있죠. 5명인가 사람의 소득에 따라간다. 이 사람이 그러거든요. 주변에 레이달리오부터 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 차차 쥐 나오는 곳에서 살고, 그것도 또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그 자동차가 아주 거지 같은 그 중고차 타고 다녔는데 아이들 거기 있는 걸 보고 이거 안전 걱정돼서 그 다음 비싼 차 탄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주변에 비교 대상이 있으면서 스스로 발전하게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리는 거에서 한 가지만, 이제 사기꾼들이나 하이트 칼라 범죄 이런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좀 어떻게 구별하고 피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다 좋은 사람이었잖아. 의외로 그냥 사람 관계가 넓긴 하지만 처음부터 일부러 넓히는 스타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냥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유튜브 채널 많이 나가고 그리고 방송 많이 하는 게 다 지인들이라서 나가는 거지, 전 방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 작가랑 친하니까 나오고, 부익남 친하니까 가고, 얼마 전에 영진이 형이 또 친하니까 야 정호야 한번 나와라 했더니 거기서 욕 엄청 먹고 오고.
부동산 얘기했다가 네. 엄청 먹었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지.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실 지금 있는 좋은 사람들과 남은 평생 지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이트 칼라 범죄자 사기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주변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검증된 좋은 사람들하고 남은 평생 지내는데 많은 시간 쓰시다 보면 저절로 그런 사람 만날 기회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화이트 칼라 범죄자나 사기꾼들이 나를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나의 상황에 맞지 않는 소득이라든가 투자 수익 같은 욕심? 그거를 바라는 욕망이 있는 거를 그놈들이 그걸 건드릴 때 사건이 터지는 것 같아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거를 멀리 해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저격수일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 고액 연봉의 헤지펀드를 떠났습니다. 돈보다 행복과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돈보다 행복과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좀 추구할 수 있을지 이 저자 말고 교수님이 그냥 인사이트를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을 오랫동안 진짜 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이해해야 제가 적합한 투자 방식. 부동산으로는 계속 돈을 버는데 주식으로는 계속 돈을 꼬라박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주식에선 엄청 잘 버는데 부동산에선 꼬라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잘 이해해야 적합한 투자 방식, 투자 대상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 금액도 이해하게 되고 그럼 그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이미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미 그래서 그 반열까지 올라갔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서 그걸로 가고 있는 여정이 보이니까 그렇게 크게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게 뭐 대한민국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스스로 좀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단어를 좀 써줘. 챗GPT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챗GPT가 가정, 종교, 건강, 부,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단어를 줄 거예요. 그럼 그 단어를 하나하나씩 포스트에 적어서 이렇게 뿌려놓으세요. 그중에 하나씩 이제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속옷법. 그러고 나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딱 3개만 골라보셨을 때 그런 과정을 자꾸 하다 보면 아 내가 진짜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었는지 그리고 돈만 쫓지 않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이걸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교수님 이게 3가지는 뭔가요? 저요? 네,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그거를 이제 인생 힘든 일이 많아서 고민하다 보니까 찾은 5가지가 돈과 가족과 취미와 건강과 일인데 그 중에서 2가지, 한 가지를 뺀다면 당연히 취미부터 뺄 것 같고요. 근데 건강은 너무 디폴트라서 돈과 가족, 건강? 근데 돈과 일은 약간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 돈, 일, 그리고 가족, 건강. 전 첫 번째는 단연코 건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전 사실 동네학자예요. 제가 무슨 한 분야의 대가가 아니고. 이름 좋은데요? 카피. 동네학자지 한 분야의 대가도 아니고 무슨 노벨상을 받거나 우리나라 모든 학자들이 인정한 석학도 아닙니다. 공부를 직업을 선택했다는 건 학업에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2번째가 학문이었습니다. 학문. 멋있다. 학문에서 성과를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은 버리질 않고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가지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건강과 학문이 2가지고요. 마지막은 가족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한번 챗GPT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고 포스트에도 적어보고 하나씩 없어져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3가지, 5가지를 보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앞으로 보면 남은 인생에서 뭘 추구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걸 추구해 나가는데 부유전략 수업 이 책을 본다면 여러분의 무엇을 추구하든 그 목표에 돈은 필요할 테니 그 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유전략 수업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